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미국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지구본 연구소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 많이 봤지만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잘 안다가도 그러는데 맨날 뒤통수 맞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보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고 제일 전문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뿐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가 좀 대신 질문을 해서 최고 전문가분들께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거고,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사 전문가라고 잘 알려져 계신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봉중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 교수님께서는 벌거벗은 세계사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도대체 몇 권인지 막 알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저술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관련되는 저술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번에는 특히 아주 위험한 제목인 위험한 미국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미국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사를 또 가르치시고 여러 연구를 많이 해주셨는데, 위험한 미국사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책을 내신 이유가 과연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작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 알기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관세라든지 국방 외교 등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단편적인 현안에 이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너무 우리 국민들이 매몰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퍼즐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나라인데 네. 이걸 좀 미국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역사가 과거에 머무르면 좀 서운하죠. 사실 그렇죠. 역사가 그 지금 시대를 비춰보는 어느 거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역사학자들이 네. 좀 긴 호흡으로 큰 그림에서 트럼프와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집필을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미국을 막 흔들어 놓고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게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중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로 그렇죠. 부상을 했다. 그러려면은 미국의 역사라든지 변화했던 과정, 왜 변화해 왔는지를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이제 집필 계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저는 정말 작년 대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리고 오해된 것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집필 활동도 하시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말 큰 착오를 범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평생 미국사를 공부하지만 네. 그 질문, 이 질문의 정답이 뭘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자유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 프리덤. 네, 프리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유는 우리도 좀 익숙한 부분이 있고, 또 자유는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 독특성을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저는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다양성.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이제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종, 문화, 이념
혹은 지역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나라이고 또 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충돌하지만 때로는 또 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돌하고 융합하는 미국의 미국 문명이 사실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큰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의 이 리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나라가 단순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또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거대한 이 다양성에 의해서 거대한 미국의 문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그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이 갑자기 순간순간 보여주고 있는 불안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또 새로운 힘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저벅저벅 가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벅저벅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국이 혼란에 빠진 것 같지만은 긴 시간에 보면은 그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저벅저벅 미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보면 언제나 뭔가 혼란스럽고 정신없었던 것 같은데 그 지나고 보면은 이만큼 커 있고 다른 나라 쫓아올 만큼 또 앞질러 가 있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양성을 잘 모르는 것이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오해를 낳는 원인이다라고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참 재밌게 이제 읽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다들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한테 지속적으로 관세 낮추고 무역장벽 낮춰라 옛날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와서 시키는 대로 다 낮추고 자유무역 FTA를 체결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관세를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래라고 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옛날부터 또 관세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또 복잡 다단한 역사를 또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관세를 싫어하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의 관세는 그동안에 어떤 이제 변화 과정을 거쳐왔고 그런 변화의 원인 그리고 지금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어떤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을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관세 문제는 사실 피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너무 현안 있으니까. 너무 현안 문제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나 워낙 우리가 관세 문제가 민감하지만 또 이 관세 문제를 통해서 미국의 큰 흐름 속에서 미국 역사를 읽어볼 수 있는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관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분명히 건국 초기부터 자유무역 원칙에 의해서 경제 정책을 폈죠. 초기에는 유럽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중립 혹은 고립 정책을 펴는 게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전쟁하면 이 나라도 물건 팔고 저 나라도 물건 팔고 이게 이제 미국 해운업의 시작이었죠. 20세기 중반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이 자유무역 원칙의 깃발이 부러뜨려지거나 이게 사실은 뽑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1828년 고관세 정책 이게 1930년 초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미국의 북부 상공업 제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유럽에 대항해서 고관세를 매겼죠. 유럽에 공산품이 들어온 걸 막겠다. 그래서 미국 북부 중심으로 보통 미국의 상공업은 북부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세 정책을 폈는데 이게 불똥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에 이제 불똥이 떨어집니다. 남부는 농업 지역인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고 있다. 여기 북부 정치인들이 우리를 볼모로 잡아서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남부를 희생시키면서 북부가 발전하는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은 저는 1830년대 유럽에 대항하는 고관세 정책이 결국은 30년 뒤에 일어나는 미국의 처절한 남북전쟁 내단으로 가게 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는 이득이고 누군가에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관세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남북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자, 전쟁에 이제 남부가 패했죠. 패했죠. 연방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상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상공업이 다시 또 탄력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또 미국의 상공업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관세 정책이 도입이 됩니다. 그게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다시 한 번 또 관세를 높이는 거예요. 1890년 맥킨리 관세법인데 네. 그때 무려 한 평균 50%의 고관세를 때립니다. 지금 중국한테 때리는 만큼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철강, 네. 석유, 기타 모든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관세 정책을 때리는데 네. 그때 오히려 또 미국 경제가 또 휘청거려요. 사실 실업률이 근 20%까지 육박을 하게 실업률이 20%라는 건 미국 같은 자본주의의 실업률 20%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뒤에 1893년 공황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보통 1893년 공황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만약에 그 뒤에 나올 1929년 주식 시장의 폭락에 소위 경제 대공황이 없었더라면 1893년 공황은 미국 역사에서 아마도 대공황으로 기록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드디어 이제 대공황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조업, 농산물 이런 부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허버트 후버 공화당 대통령이 스무트 홀이라는 고관세 유명한 스무트 홀리 고관세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죠. 이게 수입품의 무려 60%의 고관세를 매깁니다. 미국 시장을 완전히 격리시켰군요, 보면은. 유럽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보복 관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게 미국의 농산물. 그리고 미국 제조업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 출구가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생산력은 좋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 없어지는.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 그 사진들. 대공황이 사실 확대된 1등 공신, 1등 공신이라는 게 좀 이상하는데 이게 스무트 홀리 고관세법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 경제만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고 유럽 그렇죠. 경제를 혼란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게 직격탄을 맞은 게 독일이고 그리고 결국 1932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관련해서 신틀러의 등장을 얘기한다면은 스무트 홀리 미국의 고관세법이 히틀러 정권을 창출하게 된 그렇죠. 미국이 제공해주던 신용에 의존하던 독일이 큰 타격을 받으니까 결국 독일 사회가 급변하게 됐는데 그런데 미국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기조가 자유무역 기조입니다. 자유무역 기조인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관세가 튀는 일들이 벌어진다. 1828년, 1830년대, 1890년 그리고 대표적으로 1930년 스무트 홀리법.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 기조를 본격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역사는 자유무역인데 중간에 한 번씩 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요인은 뭘까요? 그 당시 정치인들의 어떤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특정 산업에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결과일까요? 보면. 포퓰리즘적인 것도 있죠. 그건 1890년 관세법이 그랬고 그리고 스무트 홀리법도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책략 그리고 이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 우리가 예상 밖의 미국의 변화를 또 목격하는 그런 요인이 또 되기도 하는군요. 유권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좀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걱정도 좀 될 때가 사실 좀 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 얼굴이 막 여기저기 박혀 있고 금박으로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아첨하고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굳건하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제일 안정적인 잘 운영해온 제도라고 했는데 의외로 미국 민주주의가 약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또 처음부터 이런 세팅은 아니었을 것 같고 몇 차례 큰 변곡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독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더 만약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려면 어떤 순간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역사의 변곡점 이런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미국 처음부터는 그랬지 않았죠. 사실 미국 건국 이념은 자유와 분권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러나 네.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유와 분권이라는 게 사실 이상적인 것은 하지만 또 그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방제라는 게 사실은 권력을 나눠 가진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 남북 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 간의 분쟁, 특히 네. 연방과 이 지역 간의 분쟁이 사실 이 그 자유와 분권의 그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전쟁은 이러한 미국의 그 약점,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을 꼭 이해를 해야 되고, 물론 겉으로 보면 노예제도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내전을 치르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연방 중앙정부와 주권, 주의 권리라는 것, 주의 권리와의 충돌로 결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렇다면 남북이 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연방이 하나가 됐으면은 미국의 기본적인 이상이 지켜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또 주권이 대두됩니다. 심지어 로컬 법에 의해서 흑인들은 해방이 되었고 흑인들은 자유와 평등을 사실 이게 보장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부주들이 주권을 내세워서 흑인들은 불리하되 동등하다. 말도 안 되는 유명한 짐 크로우 법을 내세우고 또 KKK라는 사실 뭐 백인 테러 분자들이죠. 린치죠. 뭐. 예, 그렇죠. 그래서 KKK가 준동을 하게 되고 사실 그래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은 거의 허울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사실 경제 대공황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12년의 공화당이 무너지고 프랭클린 디 로즈벨트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1932년 당선이 되죠. 그 유명한 뉴딜이 등장하고. 네, 그래서 뉴딜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분기점은 뉴딜이라고 생각해요. 뉴딜.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뉴딜 전과 뉴딜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수주의자들도 만만치 않았죠. 뉴딜이라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믿었던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했는데 갑자기 사실 사회보장 제도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뉴딜이 실험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강렬하게 저항하고 시작하게 되고 특히 남부 내에서는 민주당이 분열하게 사실 민주당은 이제 남부 내에서 굉장히 성주였죠. 남부당이었죠. 그런데 뉴딜 때문에 그리고 또 루스벨트가 흑인을 배려하는 뉴딜을 펴니다. 그래서 남부의 백인들이 삐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돌아서게 되다가 결국은 1964년 유명한 민권법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민권법이라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누려야 될 그리고 소수민족이 누려야 될 그 법을 100년 만에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긴 싸움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경쟁 싸움의 분열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80년대에 레이건이 들어와서 보수 역공을 시작하고 또 1990년도에는 뉴트 깅리치 공화당 하원 의장입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민주당이 지배할 때 이제 보수 역공을 시작하죠. 일종의 맞습니다. 보수 반동의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흐름이 계속되다가 결국 2008년 오바마가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당선이 이런 진영 갈등의 싸움에 결정타를 때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트럼프를 탄생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볼 때 제도 이런 개편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권법 이후로 주로 남부 백인 이 보수주의자들 중심으로 이 미국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또 불신을 보냈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등장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대대적인 역공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인 보수주의자들 중심의 이 증오감이 기존의 민권법 이후로 계속 기류로 흘러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진보화 물결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증오심이 또 이게 증폭이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사실 귀재예요. 그걸 읽어내는 거. 그래서 불을 지르고 본인도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극렬한 언어를 이게 내세우면서 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SNS, 유튜브 또 최근에 유튜브 쇼츠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불을 태우고 있는 네. 이런 증오심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이게 처리할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이제 등장했다가 그렇죠.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뭐 일부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잠깐의 영향력으로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두 번째 당선은 이제 이걸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게 사실 미국 역사에서 포퓰리스트적인 우리가 또 제왕적인 대통령을 한 사람 몇 명 있었죠. 앤드류 잭슨, 뭐 시어로 로스벨트, 어쩌면은 프랭클린 로스벨트도 그렇고, 그러면 리처드 닉슨, 레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면 위험한 제왕적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제도와 가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없던 것처럼 생각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위험한 미국사가 미국 역사의 흐름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의 등장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든지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게 이렇게 밴드로 폭을 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익숙한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이제 국제적인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상당히 모순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어제 했던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했던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즉 어떨 때는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경찰 노릇 안 해. 이제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다 들어와라고 해서 뭐 고립주의, 전통적인 미국의 고립주의를 회귀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유럽 정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마치 옛날 제후국, 황제가 제후국 다스리는 것처럼 막 하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또 보여준단 말이죠. 최소한의 어떤 뭐 동등한 척하는 그러한 이제 외교적인 제스처도 이제 다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립주의와 제국주의가 공존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과연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대외 관계 속에서 이러한 흐름들은 가끔 한 번씩 등장하던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트럼프라는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불거지고 앞으로 또 이런 모습들이 강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 외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 덩어리고 미국의 역사와 차단되고 전통과도 차단되는 말이 안 되는 외교입니다. 물론 이건 미국의 긴 호흡에서 볼 때 미국 외교의 역사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고립주의였죠. 그렇죠. 사실 중립주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타락하고 부패한 구세계 유럽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1대 2대 대통령의 원칙이고 이게 이제 5대 제임스 몬로 때문에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 고쳐가 됩니다. 이게 유명한 몬로 독트린이죠. 이게 사실은 이래저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기에 변형은 있었지만은 미국의 고립주의 원칙은 지속이 되다가 결국 이제 냉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발발하면서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이제 발표를 하죠. 공식적으로 트루먼 독트린은 monroe 독트린을 파괴하고 미국이 고립해서 개입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개입주의로 간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혼란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상대방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립과 이게 개입을 왔다 갔다 하다가 2001년에 조지 부시 집권 초기 일기에 첫 해에 9.11 테러가 터집니다. 9.11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이라크 전쟁이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게 이게 스왑프 늪에 빠지게 만들었던 제2의 베트남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문에 미국이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미국의 외교가 탈냉전 이후에 어느 방향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지식인들, 외교 관계자들, 대통령 사이에 끊임없는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립이든 개입이든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원칙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원칙이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맹과의 연대예요. 근데 그 전통을 이제 트럼프가 뿌리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만만한 동맹부터 이제 두들긴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그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구호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구호가 제가 알기로는 1939년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미국이 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둘러싼 이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찰스 린드버그가 이제 그 반대 개입 운동을 주창하면서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정확합니다. 예. 근데 이게 묘하게 지금 이제 80년 만에 등장했단 말이죠. 이제 그때는 미국이 결국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떤 이런 모습을 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80 몇 년 만에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과연 미국이 거꾸로 간다라는 출발점일까? 대단히 중요한 지적인데 우리가 많이 미국에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그 진주만 공습 이전까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이게 우선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잖아요. 미국 역사 최대 가장 강렬했던 고립주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근 3년 만에 미국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하잖아요. 참전을 해서. 근데 참전 전에는 고립주의였는데 결국은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사실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노력은 했지만은 베르사유 조약,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조약을 보면서 아, 우리가 속았다. 역시 1823년에 monroe 독트린이 맞다. 유럽 사람들 믿을 수 없다. 결국 이게 미국, 영국과 프랑스 중에서 제국주의 천국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유럽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980년대, 1940년대 초반에 미국의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지금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맥락이 없어가지고. 네, 밑도 끝도 없이 그게 이제 미국의 관세라든지 미국의 무역이라든지 그냥 뭐 또 미국의 보수의 그 역공 이런 것을 내세워서 미국의 고립주의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데, 그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훨씬 트럼프는 약간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역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게 미국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벌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1차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당 부분 미국이 문화적으로 이데올로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굳히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와서 이게 미국 그 유권자들 기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참 문제적 인물 트럼프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한 말을 했다고 미국 사회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그동안에 누적됐던 미국의 지역 간 어떤 정치적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남부의 어떤 그런 변화들, 그리고 뭐 노동계급 내에서의 분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도 놓고 이제 투표 결과 놓고 보면 딱 이렇게 동서로 나눈다든지 뭐 정확한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항상 해안가는 이제 파란색, 그리고 대도시에 파란 점들이 이렇게 있고 다 빨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래, 대한민국이나 독일이나 뭐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지역들은 다 보수주의자, 잘 나가는 대도시들은 뭐 민주주의, 뭐 저기 민주당 계열의 진보주의,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뭐 미국의 어떤 지역적 분화, 뭐 갈등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또 미국만의 또 특색이 있는 건지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 아주 잘 설명을 하셨는데 다 이제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지역 정서, 지역 분열, 어쩌면 지역 감정, 이것은 사실 미국 정치의, 미국 문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연방의 쪼개짐, 남북 전쟁도 이게 남북 지역, 남북 대결이 이제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치를 이해할 때, 미국 문명을 이해할 때 이게 지역 정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보수, 북쪽으로 갈수록 진보, 아까 얘기한 극서부, 캘리포니아, 오레건, 이게 워싱턴 주는 태평양 연안 지역은 대체로 진보. 블루 스테이트들이고. 근데
그 지역과 중서부의 중간에 있는 산악서부들, 네. 산악서부들은 대체로 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쪽으로는 진보, 남쪽으로 보수, 그리고 여기 태평양 연안 쪽에 이게 사실 그 진보 네. 이런 지역 구도가 사실 거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미국의 문명이에요. 미국의 거대한 문명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드라마의 동력인데 최근에 좀 위험한 게 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불신이라든지 견제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순간에 감정이 개입됩니다. 이 불신이 이제 증오로 넘어가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을 지르고 있다. 네, 또 여기에 또 트럼프를 도와주는 네. 어쩌면 트럼프가 이런 부분이 귀재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게 SNS 그리고 유튜브 뭐 이런 정보 생태계의 변화가 이러한 그동안에 있어왔던 항상 있어왔던 또 미국은 그걸 극복하면서 미국 문명을 구축했는데 이게 위험한 지경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념의 벽이 더 높게 세워졌고 네. 지역 간 세대 간의 벽이 더 높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트럼프 공화당이 이 다음 대선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정상화. 예, 예. 미국은 어마어마한 복원력이 민주주의 복원력과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정상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만만치 않은 숙제가 네. 이 증폭된 증오심에 의한 진영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사실 미국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재 미국 정치 지도 색깔로 쫙 봐는 색깔하고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전 뭐 60년대까지의 미국 색깔을 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르단 말이죠. 공화당이 밑으로 내려오고 민주당이 위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지지 기반을 바꾸는 듯한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 벌어졌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변화 로테이션들이 지금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되게 고착화된 그런 느낌이 많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스윙 스테이트가 여기저기 막 꽤 많았던 기분이 드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이제 알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선거 때마다 인목을 집중시켰는데 이제는 뭐 그쪽도 다 당연히 레드 스테이트로 이제 굳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완화시켜주던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노선을 정해버리고 갈등이 커지면 이제는 중재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더 갈등이 첨예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죠. 제가 그 미국의 개인의 뭐 경험을 얘기한다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 대선을 여러 번 치렀는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뭐 하나의 공식처럼 길어봤자 2번 임기 이후에 정권이 바뀝니다. 네. 또 아주 길면 12년. 그게 이제 레이건 부시 뭐 네, 그렇게 바뀌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거 끝나면은 제가 뭐 중서부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은 서부에서 했고 네. 또 교환 교수로 남부 조지아에 있었는데 대선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이게 삿대질을 거의 안 해요. 일단 끝나면 뭐 남부 사람들은 뭐 북부 뭐 어차피 뭐 진보당 민주당을 찍겠지. 왜 캘리포니아는 계속 이게 민주당을 찍냐.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어느 순간에 이제 소위 your fault 상대방 책임을 굉장히 이게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무서운 게 알게 모르게 SNS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름에 대한 증오로 증폭되고 있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뒤끝 없이 어떻게든 승부가 나면 그런가 보다 했죠. 네, 4년 후에 다시 보자. 지역 구도든 뭐 지역. 근데 이제는 도저히 같이 상종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보들을 보다 보면은 1930년대 이제 독일의 여러 가지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이제 제3제국으로 이제 이행했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발전했고 가장 논리적이고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았던 독일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변화를 겪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끝은 세계적인 전쟁 아니었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겁이 나다 보니까 이게 참 무서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위기론이 너무 증폭이 되는 것은 너무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바이마르 공화국 얘기도 하셨는데 독일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실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 제국이 붕괴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짧았던 민주주의 그거하고 처음 국가가 등장했을 때부터 내려온 지금 오랜 시행착오를 250년을 거쳐서 민주주의를 시험했던 미국과 다르고 사실 그때 바이마르 정권과 지금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또 하나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모습하고는 언론의 자유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로는 위슬블로원 우리는 내부 고발자로 번역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번역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꼰질르는 사람 같고.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닉슨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결국은 하야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왕적인 대통령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런 내부 고발자들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 탄탄한 전통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위험한 미국사에도 썼지만 과연 이 트럼프가 제2 히틀러가 될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역사라든지 미국의 체제의 가치를 놓고 볼 때 트럼프가 히틀러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전역에 No Kings 시위가 확산되고 700만 명 정도가 이제 참여했었죠. 놀라운 것은 폭력 사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트럼프는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내란법 미국은 공식적으로 개헌법이 헌법이 없기 때문에 반란법 적용해가지고 반란법 적용해서 그걸 저울질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히틀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미국의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어떻든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봐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2025년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봤을 때 염두에 둬야 될 많은 사항들을 책에서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교수님의 견해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 독자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책에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로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봐야 될 현명한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직한 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 지필 동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할 때 그 단기적인 사건에 너무 이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인종이나 진영이나 지역이나 이대구나 끊임없이 이 뒤엉켜서 싸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 어떠면은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DNA예요. 민주주의는 당연히 혼란스럽고 혼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혼란과 혼돈의 그 세팅이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미국의 소란에 너무 휘둘릴 게 아니고 우리가 긴 호흡 긴 그림으로 미국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고 다음에 중간선거 그리고 그 다음 선거가 이제 어느 정도 좌표가 되겠지만 미국은 놀라운 회복력, 복원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정상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미국을 직시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처럼 우리가 미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동맹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 큰 틀에서 이 가치를 놓지 않는 선에서 트럼프 같은 괴상한 사람이 나왔지만 거기에 적응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결국 미국의 복원력이라는 것이 작용하면서 어떻든 새로운 질서를 또 만들어낼 것이다. 그 틀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미국이 250년 동안 유지해왔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10월 말에 이제 개최될 이제 APEC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걱정이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고 하루하루가 참 조마조마한데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저 교수는 너무 이게 철없는 역사 이상주의자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즘 하도 이게 위기론이 너무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미국의 역사를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뭐 이번에 이제 위험한 미국사도 써주셨지만 그 전에도 여러 많은 저작을 내주셨습니다. 뭐 학자로서의 좋은 연구 결과도 많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대중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긴 호흡.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짧은 호흡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상황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필요할 때는 지적도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자세, 관점을 갖는 데 있어서 지금 김 교수님께서 써주신 위험한 미국사라는 책은 2025년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후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또 은퇴 후에도 또 이렇게 열성적으로 또 활동해 주시는 교수님께 대해서 정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 교수님 모시고 위험한 미국사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국과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책을 보시고 한번 여러 생각들 정리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해 주신 김성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